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막 수개월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해둔 그 호캉스 있잖아요. 네네, 그 호캉스요? 네, 그 5성급 리조트에서의 아주 달콤한 휴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굶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우, 다들 엄청 발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꽉 막힌 출근길 차 안에 계시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계신 분들이라면 막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힘들게 일했으니까 편하게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요. 맞아요. 저도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여행을 마치 약간 체크리스트 지우기처럼 생각하잖아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딱 남기고 태국 유명 맛집 가서 팟타이 먹고 미션 클리어 하듯이 말이죠. 네, 딱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 파헤쳐볼 자료를 보면요. 진짜 여행과 관광은 그 체크리스트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진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휴식 그리고 이동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확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의 이용근 교수님이 해주신 주역 해설 강의,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엄청 치열하게 토론한 내용이거든요. 네, 거기에 현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다룬 시각까지 종합해보면 이게 아주 거대한 하나의 맥락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고전을 어렵게 해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모든 것이 막 알고리즘화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탐구해보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존 전략.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짐을 꾸려보죠.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투어리즘, 그리고 동양의 관광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태생부터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점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원이 완전히 다르죠. 서양의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라틴어 토르누스에서 왔다고 교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토르누스요. 그게 대장간에서 쓰는 컴퍼스라는 뜻이죠. 맞아요. 컴퍼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축을 꽉 박아두고 한 바퀴를 빙글 돌아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아, 뱅글 돌아서 원점으로. 네. 즉, 떠났다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물리적인 이동, 그 자체의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위, 중심이네요. 그럼 동양의 관광은 뭐가 다른가요? 동양의 관광은 물리적 이동보다는 시선의 확장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주역의 20번째 궤가 풍지관이거든요. 풍지관이요? 바람풍자에 땅지자 쓰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관국지광이라는 구절에서 관광이라는 말이 파생됐죠. 이게 나라의 빛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나라의 빛을 본다. 여기서 풍지관 궤의 형태를 상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래에는 거대한 땅이 있고 그 위로 바람이 싹 불어가는 형상입니다. 바람이 땅 위를 부는 모습이요? 네, 바람은 어떤 장벽에도 갇히지 않잖아요. 땅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면서 자유롭게 지나가죠. 그렇게 자유롭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 그게 관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 편견 없는 시선. 그런데 아까 관국지광, 나라의 빛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밤거리를 밝히는 화려한 네온 사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막 랜드마크 건물의 야간 조명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를 뜻해요. 무형의 가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속이나 제도의 합리성, 혹은 그 사회를 이끄는 리더의 철학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런 깊은 뜻이. 그리고 주역은 이렇게 타자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숙도를 총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6단계요? 그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낮은 1단계가 동관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눈앞에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만 막 쫓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2단계가 문틈으로 세상을 엿보는 규관입니다. 잠깐만요. 이 2단계 규관이라는 거 문틈으로 엿본다는 그 묘사가 지금 우리 현실이랑 너무 소름 돋게 겹치지 않나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그 좁은 액정 화면, 특히 내 입맛에 맞게 세팅된 알고리즘 피드만 멍하니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완벽한 비유네요.
수천 년 전 고전이 지적한 그 편협한 시선이 현대의 그 디지털 우물함 개구리 현상을 완전히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알고리즘의 문틈, 그 편협한 시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주역이 제시하는 돌파구가 바로 3단계라는 거예요. 돌파구가 있군요. 3단계가 뭔가요? 3단계는 관하생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시선을 180도 돌려서 나 자신의 삶을 본다는 뜻이죠. 아, 밖을 보기 전에 나부터 보라는 거군요. 네. 세상을 관찰하려면 관찰자인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막 고성능 카메라로 아주 웅장하고 멋진 풍경을 찍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도 다 깨져 있고요. 그러면 사진 다 망치죠. 그렇죠. 그 상태로 아무리 셔터를 눌러봤자 찌그러지고 흐릿한 사진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피사체를 담기 전에 먼저 내 시선의 렌즈부터 깨끗하게 닦고 0점을 맞추는 작업. 그게 바로 관하생인 셈이네요. 와, 렌즈 비유가 너무 찰떡입니다. 그 비유를 적용해보면 관하생의 목적이 아주 명확해져요. 내 한계, 내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만 내 렌즈가 선명해진다는 거죠. 0점을 맞추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0점이 딱 맞춰진 후에야 비로소 타자의 진정한 빛을 발견하는 4단계, 관국지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문화를 마주해도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와, 관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깊은 성찰의 과정이 숨어 있었다니. 여태껏 막 관광버스 타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인증샷만 찍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강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관광이 이렇게 시선에 0점을 맞추는 철학적 수양이라면 우리가 흔히 관광이랑 막 섞어서 쓰는 여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건 주역에서 완전히 다른 꾀로 등장하던데요. 네, 맞아요. 관광이 20번째 궤였다면 여행은 56번째 궤인 화산려로 등장합니다. 화산여요. 이게 산 위에 불이 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네, 산 위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불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엉겨붙죠. 산불처럼 막 번지겠네요. 다니 생각보다 여행의 의미가 좀 고달프게 들리네요. 사실 이 화살료 궤가 주는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은 이 궤가 놓인 위치를 볼 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위치요? 56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네, 화살료가 56번째인데 바로 그 앞인 55번째 궤가 뇌화풍이라는 궤입니다. 뇌화풍은 말 그대로 벼락과 불이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물질적 풍요의 정점을 상징하거든요. 잠깐만요. 풍요로움의 정점, 완벽한 안정기, 바로 다음에 방랑하고 고생하는 나그네의 궤가 이어진다고요? 뭔가 순서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낙 끝에 고생이 오네요? 이게 진짜 인간의 심리적 기제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뇌화풍의 단계, 그러니까 통장에 돈도 넉넉하고 집도 있고 모든 게 안정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역설적으로 영혼의 극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 배부른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긴 하죠. 네, 이게 전부인가? 이게 진짜 내 삶인가?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이라는 둥지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고된 방랑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필연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삐딱하게 나가고 싶어집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아니, 우리 현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직장 상사한테 치이고 매일 만원 지하철에서 시달리면서 이미 충분히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받고 있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왜 내 아까운 돈이랑 시간, 소중한 연차를 써가면서 굳이 저런 고생스럽고 불안정한 여행을 사서 해야 합니까?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으면서 뇌를 푹 쉬게 해주는 게 진짜 피곤한 현대인에게는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모든 현대인의 속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효율성이랑 편안함을 추구하니까요. 맞아요.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뇌과학이나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안한 휴식이 오히려 우리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퇴화시킬 수 있거든요. 휴식이 인지 능력을 퇴화시킨다고요? 그건 좀 충격인데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자동 항법 장치,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켜둡니다. 예측 가능한 호텔방, 친절한 직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언어의 세계. 이런 곳에서는 뇌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 뇌가 파업을 하는 거군요. 가만히 있어도 다 굴러가니까? 딱 그거죠. 그래서 유튜브 자료에 나왔던 그 디지털 노마드 관련 영상에서 개발자 사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기억나요. 그 코딩 문제에 막혀서 몇 주 동안 밤새워도 답을 못 찾던 그 개발자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그 개발자가 주말에 뜬금없이 험난한 암벽 등반을 하러 가잖아요. 코딩이랑 암벽 등반은 진짜 1%도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손가락만 다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만 한 쓸모없는 행위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자의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개념이 여기서 연결되는데요. 절벽에 매달려서 온전히 생존에만 집중하는 그 극간의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코딩의 해결책이 떠올랐다는 거죠. 와, 뇌가 리셋된 느낌이네요. 네, 익숙한 사무실에서의 우리는 아주 기능적이고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화산녀가 말하는 진정한 여행은 낯선 타지에서 내가 완벽하게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보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해요. 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본다. 확실히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의 낯선 뒷골목에서 길을 딱 잃어버리면 제가 가진 직장 타이틀이나 스펙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렇죠. 그 극도의 낯섦,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자동 항법 장치를 확 꺼버립니다. 대신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죠. 뇌가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평소에 굳어져 있던 사고 회로가 끌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신경망이 연결되는 뇌의 가소성이 폭발적으로 자극되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는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어떻게 똑같죠? 맨날 제가 드는 5kg짜리 덤벨만 들면 근육이 편안하긴 하겠지만 절대 성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지만 되죠. 내가 들 수 있는 한계를 억지로 넘어서서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만 그게 아물면서 초과 회복이 일어나고 근육이 커지는 거니까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뇌와 세계관도 화산녀의 그 불안정함 속에서 한번 확 찢어지고 부서져야만 더 크게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거네요. 네, 나그네는 길 위에서 온갖 모욕도 겪고 실패도 겪잖아요. 때로는 작은 성공 뒤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둥지를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파멸까지 겪기도 하고요.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그 미세하게 찢어지는 실천적 고행을 통해서 결국 타자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인 중도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여행이라는 겁니다. 중도를 배운다. 아, 너무 멋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무거운 고전의 철학을 우리 현대 대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죠. 공주대학생들의 토론 내용이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아주 뼈를 때리더라고요. 특히 저는 신우연 학생의 의견을 보고 내적 환호를 막 질렀습니다. 아, 신우연 학생이 인스타그램 여행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철학적 여행도 물론 좋지만 예쁜 카페 가서 예쁜 옷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사진 찍는 가벼운 여행, 이런 건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열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이었죠. 저도 이 우연 학생 의견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매번 여행 갈 때마다 무슨 구도자처럼 비장하게 배낭 메고 험난한 오지만 찾아다닐 순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사진 남기면서 느끼는 그 즉각적인 즐거움, 이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주역의 잣대로 그걸 넌 너무 얕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약간 꼰대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런 세대 간의 혹은 철학적 가치관의 충돌에 대해서 이용근 교수님이 해주신 답변이 이 토론의 백미였습니다. 아, 교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죠? 혼내신 건 아니겠죠? 전혀 아니죠. 교수님은 주역의 6단계가 누가 더 고상한 여행을 하는지 서열을 매기는 성적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적표가 아니다. 네, 단지 현재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망원종일 뿐이라는 거죠. 망원경이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철학적 목표가 없더라도 타인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발길 닿는 대로 그 찰나를 직관적으로 즐기는 것. 그 가벼운 여행 역시 생생한 삶의 에너지를 담은 감각의 축제라고 표현하셨어요. 와, 감각의 축제.
표현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 감각의 축제가 진정한 주체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아주 넓게 포용을 하신 겁니다. 우연 학생이 중국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억지로 쥐어짜는 사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결국 이게 깊다, 얕다 이렇게 무자르된 나누는 이분법이 아니네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느냐, 내 주체성이 있었느냐가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강유현, 김은서, 이혜진 학생 등등 여러 학생들이 토론에서 던졌던 아주 현실적인 고민으로 한 걸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천에 대한 고민이었죠.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게 효율성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알고리즘이 정말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길을 딱딱 안내해주고요. 이런 촘촘한 현대사회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정한 여행인 화산여의 고행, 그리고 관광인 관화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3가지 팁이 나옵니다. 오, 꿀팁이네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의도적 비효율 설계하기입니다. 의도적 비효율이요? 아니 우리는 매일 출근할 때 지도 앱 딱 켜서 최단거리, 최소 환승만 미친 듯이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비효율을 만들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뇌의 자동 항법 장치를 인위적으로 한번 꺼보는 훈련이에요. 매일 걷던 뻔한 출근길 대신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좀 빙 돌아가는 낯선 골목길을 택해보는 거죠. 아니면 여행을 갈 때 전체 일정표의 한 30% 정도를 일부러 하얗게 비워두는 겁니다. 아, 30%를 아예 계획 없이 둔다. 네, 토론에서 김은수 학생이 그런 경험을 공유했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논산 딸기 축제에 내질러 본 경험이요. 아, 선실행, 후사고의 전형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우연히 길을 잃을 수 있는 틈, 변수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일부러 열어둘 때 진짜 여행의 감각이 탁 깨어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MBTI J 성향이라서 일정표 비워두는 상상만 해도 코르티솔이 팍 솟구치는데요. 그 자체로 이미 뇌가소성이 자극되고 있는 거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힘들겠지만 한번 틈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인증샷 대신에 인생샷 찍기입니다. 여기서 인생샷은 얼굴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는 셀프 리플렉션 샷을 말해요. 사진 찍는 방식을 바꾸라는 건가요? 네, 우리가 막 멋진 풍경이나 노을을 마주했을 때 반사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들이대잖아요. 무조건 찍죠. 일단 남겨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풍경을 내 기억 속에 온전히 담기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외부 기계 장치에 내 기억을 외주화해버리는 행동이거든요. 아, 기억을 외주화한다. 이거 진짜 뼈를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저번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노을이 지는 바다에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 생눈으로는 그 노을을 10초도 안 본 거예요. 계속 폰만 보셨죠? 네, 계속 스마트폰 액정 화면 속에 담긴 노을만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남들한테 내가 여기 왔다감 이거 증명하는데 급급했던 거죠. 다들 엄청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멋진 풍경 앞에서 카메라를 딱 들기 전에 딱 3분만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내 심장 박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먼저 느껴보라는 거예요. 3분 동안 폰 없이 온전히 느끼기. 네, 나는 왜 지금 이 낯선 거리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낄까? 혹은 왜 이 고요함이 오히려 나한테는 불안하게 다가올까? 이렇게 시선을 외부 풍경에서 내면으로 싹 돌려서 나를 마주하는 그 3분. 그게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브레인 웰리스 기술이고 주역이 말하는 관화생의 순간입니다. 이건 당장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 때 꼭 해봐야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전 팁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파편적인 경험들을 엮어내는 경험의 서사화, 즉 여행 일지 쓰기입니다. 일지 쓰기요? 그냥 블로그 맛집 후기 같은 거 말인가요? 아니요. 단순히 뭐 야경이 예뻤다, 음식이 맛있었다 이런 평면적인 기록으로 끝내면 그건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성 시간 소비에 불과해요. 아, 그럼 어떻게 써야 하죠? 여행지에서 예기치 않게 비를 쫄딱 맞아서 짜증났던 순간, 혹은 지갑을 잃어버려서 엄청 당황했던 시련, 아니면 말도 안 통하는 현지인의 뜻밖의 친절,
이런 아주 작은 사건들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걸 나만의 스토리로 재구성해보라는 겁니다. 토론에서 송유린 학생이란 강민수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노동을 참고 견디는 시대는 지나갔다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논문도 알아서 다 써주고 코딩도 뚝딱 해주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힘든 재미, 그러니까 디피컬트 펀을 찾아 나서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낯선 곳에서의 고난, 즉 화산열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나를 성찰하는 관화생을 거치며 만들어낸 나만의 독창적인 서사. 이건 그 어떤 초거대 AI도 절대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AI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스토리. 네. 이러한 힘든 재미를 겪으면서 경험을 서사화하는 과정 자체가 곧 미래 여가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의 과정이자 가장 강력한 개인 브랜딩이 됨을 이 자료들이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힘든 재미라는 단어가 참 묵직하게 남네요. 진짜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국립공주대 이용근 교수님의 주역 강의, 그리고 학생들의 생생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재발견한 여행과 관광, 이건 단순히 남는 잉여 시간을 때우거나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벼운 소비 행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니죠. 네, 화산여의 불안정한 나그네처럼 익숙한 근육을 미세하게 찢어내듯 껍질을 깨부수고 풍지관의 거침없는 바람처럼 얽매임 없이 내면과 세상의 진정한 빛을 발견해서 나라는 존재의 빈 캔버스를 창조적으로 채워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 행위였습니다. 정확한 요약이네요. 지식의 양이나 처리 효율성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잖아요. 다가오는 이 미래 여가 시대에 우리 인간의 유일한 생존 무기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겪어낸 경험들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려 꿰어내는 그 고유한 서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당장 막 거창하게 비행기표를 끊지 않으시더라도 늘 걷던 퇴근길에 낯선 골목 하나를 돌면서 세상을 새롭게 관찰하는 그런 여행자가 되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짜 여행은 공항 입국장 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끝이 아니죠.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울을 딱 봤을 때 내 눈빛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떠나기 전과 미세하게 달라져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여행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차용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낯선 곳으로 떠나게 된다면 그곳에서 발견하고 싶은 진짜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삶 혹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공간을 관광하러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과연 당신에게서 어떤 고유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게 될까요? 와, 이 질문 정말 오래 고민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텅 빈 캔버스를 찬란한 빛과 서사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찾아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